낮에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폭풍우를 몰고 온 태풍 바비가 수도권으로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내륙은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바비의 위력은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긴 장마에 이어 또다시 태풍이 닥쳤는데요. 오늘과 내일 대비도 철저히 하고 조심 또 조심합시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태풍 바비가 올라오는 소식에 지금 굉장히 바쁜데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벌써 바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름은 인형 이름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세다니 참 너무 걱정입니다. 그 격세지감이 좀 있네요. 네. 네. 격세지감. 저는 래퍼가 생각났었거든요. 그런가요? 이 상황에서도 역시 역시 뛰어나요 우리 정상근 기자. 아유, 배웠습니다. 네, 소식들 좀 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전공의 전임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의협에서 뒤집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의협 측에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합의문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 8시에 브리핑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일 정세균 총리와 의협이 간담회 했을 때 그 간담회 이후에 복지부 장관과 의협이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문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기존의 정책 유보에서 한 걸음 어떻게 더 나아가서 정책 중단이라고 명시를 한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 의협은 이 합의안을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러니까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줬는데 대전협이 이 합의문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측에서. 그렇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거부해서 추인을 얻지 못해서요. 결국 이렇게 전공의들과 전임이 그리고 동네 병원 중심의 의협도 오늘 2차 총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복지부의 설명이고요.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부 제안문은 의협과 정부가 함께 제시한 합의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기한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은 합의문이라고 하고 한쪽은 합의문이 아니고 그냥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그거를 가지고 의견을 전공의들에 물어본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경찰이 급습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네, 경찰이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급습했다 이런 내용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방 화면이 온라인 통해 급속도로 퍼졌었는데 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전공의 회의가 진행 중인 세브란스 병원 암병원 재중간 본관에 진입 협조 요청을 했고 이를 병원 총무팀이 전임희 협회장에 알려서 즉시 해산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병원 측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나중에 병원 측이 좀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대생들의 1인 홍보 활동에 대한 공지가 와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최근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신촌 인근에서 의료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동료 선후배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가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는 2명 이상 함께 있는 경우 시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 모여 있으면은 만약에 신고 안 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집회면은 무신고 불법 집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 활동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경찰이 본관 진입 협조를 요청했다. 이게 와전됐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권위주의 정부하고 또 아닌데 경찰이 급습했다는 건 사실 조금 믿기가 어려운 믿기지가 내용이긴 않더라고요. 합니다. 자, 지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네네. 또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이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도권 소재 이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 등은 이제 당장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 의료법에 따라서 이 정부와 지자체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시 명령은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명령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면허 정지라든지 어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아이고. 수가 있습니다. 꽤 무거운 그러네요. 꽤 형인데 무겁네요.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 측은 이 거부 의사를 사실상 네네. 밝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는 악법이다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고 또 복귀하지 않은 이 전공의들 그리고 전임의들을 상대로 실제 행정 처분에 나선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라 또 이런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것을 강조하고 네네. 있고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정부 때문이다라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좀 미루고 일단 대화에 좀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대강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의료계 집단 행동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 뭐 나온 이야기는 있나요? 아직은 네. 모두 발언 정도가 공개가 네네. 됐는데요. 보면은 정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 행동에 맞서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의 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 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 공백이 발생하니까 네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바로 이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정된 의사 국가 시험 실기 시험에 네네.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응시를 거부하는 그런 아하. 상황이잖아요. 어제 오후 6시까지 90% 가까이 지금. 맞습니다. 네. 어제 6시 기준으로 보면 접수 인원의 89%인 2,823명이 응시 취소와 환불 신청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본인 여부와 시험 응시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다음에 응시 취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길 텐데요. 네, 지금 뭐 새로운 인턴이나, 의사가 네. 배출되는데 보건이나 뭐 네, 뭐 보건이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강경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대지의 모협 회장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노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노총도 8월 15일에 2,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가졌었는데 네.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협조를 받아냈나요? 뭐 실제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문화일보 보도였는데 이 민주노총이 명단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뭐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언론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 명단 제출을 거부를 한 적이 없고 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질본의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민주노총이 명단 제출을 요구를 했고 민주노총 측에서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문화일보의 보도가 뭐 잘못된 것으로 좀 그렇게 좀 그렇군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 문화일보 보도 때문인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방역에 특권이 없다라면서 또 민주노총을 향해서 이제 엄정하게 대응하라라고 주문을 아하. 해서 이게 또 오늘 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명부를 내놓기로 했다, 뭐 주기로 했다, 협조를 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확진자와 또 밀접 접촉이 있었던 건가요? 밀접 접촉은 아니고 아직 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진자 접촉했던 기자가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자가 검사는 받았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안 나왔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 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을 보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원, 남인순, 이영석 최고위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있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능동감시, 그러니까 14일간 발열 여부나 건강 상태 등을 중심으로 네네.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당에서
우선은 자가격리하겠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이 기자의 이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격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당대회가 토요일이거든요. 네, 자, 이거 그렇죠. 어떻게 제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기자의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판단 판단에 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질 그렇군요. 수도 있을 것 생각해보니까.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참석을 못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원래는 좀 사람들이 모이는 당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 기획했다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47명만 당일 현장에 그것도 현장이 당사에서 치러지거든요. 이 전당대회가 47명만 오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내에 50명 이상이 못 모이는 상황이니까 47명이 참석을 할 거다라고 당에서 후보자가 밝혔어요. 지금 몇 명이죠? 근데 후보자 지금 당대표 네. 후보가 3명인데 이낙연 후보가 못 오죠. 오고. 2명에다가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8명이죠. 네. 네, 그럼 9명. 거기다가 지금 지도부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들 네. 합치고 거기다가 지금 기자들, 풀 기자들, 뽑힌. 네, 풀 기자들 그리고 실무 지원 인력 뭐 하면은 47명에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 10명 이하로 10명이 안 맞추기가 되니까 힘들 텐데. 9명이 모여서 전당대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여기에 있지 않고 별도 회의실에 대기하다가 네네. 해당 순서에만 올라와서 정견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 SNS에 작별 인사를 남기면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가 됐는데 저도 그 읽어봤는데 네. 뭐 내용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떠나는 사람 그냥 정말로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인데 이 네. 미래통합당 전신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고요. 근데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겼는데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요 여기서? 글쎄요. 여기서 여러분 인친들 아닐까 인친들? 인스타그램 친구들. 네. 근데 서울시장 출마한다면은 인스타그램 친구들한테 네. 작별을 구할 리는 없죠. 저기서 회사를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뭐 네. 영어로 뭐 It's been a joy, thank you 이렇게 남겼는데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사진도 하나 있었는데 이 홍정욱 회장이 모자에 운동복 차림으로 생수 한 병을 든 채 산을 오르기 직전의 네네.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산을 오른다. 사진만 봐서도 잘 모르겠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 언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또 거론이 그렇죠. 되었었으니까요. 실제로 뭐 그 홍정욱 의원 인스타그램 댓글에 뭐 서울시장 경선 참여하실 듯 뭐 홍정욱 서울시장 기다립니다. 뭐 이런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쭉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언론이 그걸 보고 이제 뭐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어요. 정치인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테마주. 네, 테마주. 네. 네. 테마주가 급등을 움직였나요? 했다라는데 네. 뭐 이 지방의 어떤 방송사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왜 급등을 했냐면은 이 홍정욱 의원의 그 이른바 이제 회사가 여기 이쪽에 좀 일부분 투자를 아하. 한 모양이야. 그래서 이것이 테마주다라고 해서 좀 이제 오른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정치인들의 테마주가 오른다고 했는데 좀 뭐랄까요? 하여튼 테마주라는 얘기 들어보면은 좀 약간 좀 억지이기도 하고. 투자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 어떤 면도 좀 테마주든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든 사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워낙 위험해갖고 그렇긴 한데 그렇군요. 김정일 위원장이 홍정욱 전 의원도 생각을 했나요? 못 들어본 그러니까 것 같긴 한데. 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죠. 네. 근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주자로 70년대생, 또 경제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세연 의원 얘기도 네네. 나왔었고 그 후보군 중에 홍정욱 의원도 있다. 7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언론사 CEO도 했고 지금 네네. 뭐 회사도 운영한 상황이니까 경제통이고 젊고 하니까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취재를 해보면 당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귀뜸을 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우선은. 정계를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개개인의 정치인한테 뭐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잘 모르겠다, 연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채널A 이동재 기자 재판이 있었어요? 네, 오늘 코로나19가 모든 블랙홀 이슈가 돼갖고 다른 그렇죠. 건 네, 사실은 지금 뭐 재판도 여러 가지 좀 미뤄지고 있는데 아하, 이동재 그렇죠. 기자의 재판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다툼이 있었던 네네. 이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판사 한 명이 만든 단독 사건에는 잘 이렇게 부장검사가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정진웅 검사가 나왔고요. 이 검찰에서는 공소 사실을 공소장을 이제 낭독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본인은 이제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다. 그 네.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의사도 있고 그렇지만 또 간호사도 있고요.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2차 총파업이 시작됐는데요. 이분들은 이번 파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오선영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임의까지 가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 현장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환자는 있으니까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환자 상처 소독이나 검사물 채취, 각종 배액관 관리, 처방 내는 일까지 진료 보조로 업무를 해왔던 PA나 전담 간호사는 물론이고요. 일반 간호사들에게까지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업무를 지금 이제 대체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지금 뭐 수술 예정된 환자들이 좀 날짜가 좀 밀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어떤가요? 지금 뭐 좀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도스러운데요. 환자들이 제일 불안해하시죠. 네. 사실은 21일 그 이전부터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계셨는데요. 병원이 예약을 사전에 조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병원들은 당일 환자들은 안 받고 드레싱이나 처치 환자는 예약을 다른 날로 변경하고 또 외래 진료나 수술 스케줄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예, 그래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예약 변경이나 필요한 설명들은 또 간호사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또 그런 것도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노조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의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직종이 대신하는 일들이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의사 업무 중단, 업무 거부하고는 네.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네네. 이제 행해지고 있던 일이고요.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간호사를 비롯해서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등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아예 직군이 생겨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수술 보조를 비롯해서 중요한 검사나 시술 등도 직접 하고 환자가 받을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대리 처방도 내고 대부분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두가 그렇지만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네. 의료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의료를 행하고 있다. 네, 그럼 의료법에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요? 저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을 하면서도 좀 불안하죠. 의료법에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한간에선 또 뭐 지방과 도시 간의 격차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네. 도시 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다 맞는 말이고요. 네. 원래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얘기 많이 하는데 인구 1000명당 의사가 OECD 평균으로는 3.4명인데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네.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상 수는 또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예요. 2위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진료 횟수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가 넘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부족한 의사 수에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면 더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간호사 수는 어떤가요? 간호사 수도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병원 현장에서는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이 모두 다 부족하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또 굉장히 현장 간호사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간호사들이 현재로는 이제 원래 간호사가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노동 강도가 상당히 네. 높은 직종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의사 업무 거부로 인해서 의사들 업무까지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없어서 또 지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항의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감정 노동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그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의사들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반 병원 현장에서는 가장 어렵죠. 그렇군요. 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2월, 3월 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막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간호사분들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대구로도 많이들 내려가시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수도권의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굉장히 거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에 지금 상당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간호사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지고 있어서 네네. 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환자를 보는 병원은.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20분 그리고 2시간을 간간히 버텼다고 하면 이제는 5분만 입고 있어도 땀으로 흠뻑 젖고 기진맥진해진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이 힘들고, 또 이제 업무와는 다른 업무 외로 이 격리된 환자들이 이제 격리 치료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해져서 개인적인 요구나 아니면 격리 치료에 대한 또 불만을 간호사에게 거칠게 토로하기도 해요. 이런 환자들을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우리가 뭐 방한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의료 물품 뭐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확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보고는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병원들이 비축분 준비도 이제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면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일부 환자들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하니까 갑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어떤 일가 있었나요? 환자들 갑질하는 경우요. 네. 그래도 근데 말씀을 이제 드려야지 네. 나중에 그런 일을 다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환자들도 다양한 환자들이 입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뭐 택배로 자기의 기호 물품을 주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배달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커피나 과일 등을 사서 넣어달라는 요구도 이제 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담배까지도 요구하기도 하죠. 아이고, 환자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부의 환자들이 이런 갑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그 요구도가 극심한 요구를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보통 코로나19 감염병에 이제 걸리고 자기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커서 이런 걸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네네. 간호사들에게 이제 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는 환자들이 이게 일상생활이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진을 좀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뭐 방호복 입고 마스크 끼고 이런 더운 날씨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런 이제 일부 환자들의 그런 뭐 이른바 갑질 이런 걸 받으시느라고도 뭐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의료계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지금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있으세요? 네, 주제가 상당히 크기는 한데, 물론 지금 당장 닥친 당면한 문제가 코로나19하고 네.
의사들의 집단 업무 거부니까 이것이 이제 선결 과제이긴 하겠지만 해결해야 하는 우리 노조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좋은 점도 많지만 가장 큰 약점이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정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법이 좀 이제 조속히 좀 이행이 되어져서 이런 장에서 필수 인력들에 대한 이제 실태도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현재 이제 의사 파업도 하고 있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를 이제 높이면서 상당히 환자도 불안하지만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많이 이제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불안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병원 현장에서는 제자리를 지키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쾌유를 비는 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런 불안은 조금 이제 잠재우시면서 이런 시기를 잘 이제 극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좀 힘 좀 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보건의료노조의 오선영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밖에 태풍 상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밖에 상황을 봤는데 네. 어두컴컴하니 정말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씩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네. 우선 제주도 피해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5시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가 모두 13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제주도 내에 880여 가구에 전기가 끊겨서 정전됐다가 복구 중이라고 하고요. 공사 현장에 안전 펜스가 떨어지고 또 건물 외벽이 무너지거나 유리문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도로 곳곳에서 하수구가 역류하고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회수동 등에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고요. 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자동차 업체 지점에 대형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충돌했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고요. 네네. 광주에서는요, 광산구 월곡동에서 강풍에 대비해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려던 어떤 한 분이 10m 상공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가전제품 판매장 건물에서 태풍에 대비해서 현수막을 철거하려다가 올라갔는데 기계 고장으로 10m 지상 높이에서 고립돼 있었던 겁니다. 네. 민간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무사히 구조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강한 바람 때문에 뭐 천막이 날아가거나 현수막 날아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설치된 선별진료소 38곳도 철거됐고요. 네. 서울시도 실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운영을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시각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는 직접 영향권 내에 있을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전달받은 바로는 수도권의 새벽 4시, 5시 고사에 가장 가깝게 근접을 했지만 이미 직접 영향권에는 들어선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모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뭔가요? 네, 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청약 당첨입니다. 고시원을 위장 전입을 해요?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가 청약 명당으로 불릴 만한 곳인데요. 그럼 이런 또 웃지 못할 애칭까지 있는 고시원인데 조사 결과 위장 전입 명소로 드러났고요. 당첨자들은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는 대신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정부는 부정 청약한 5명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부정 청약자 1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정부에서 합동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부, 경찰청, 금감원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합동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총 2만 2천여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3개월 동안 9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2만 2천여 건이라는 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게 1,700여 건이었고요.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그 절반 가량인 81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편법 증여 그리고 법인 자금 유용 등의 탈세였다고 보고 국세청에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가족 간의 저가 거래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네. 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동생이 언니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11억 5천만 원에 삽니다. 용산은 좀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인근에 네. 비슷한 아파트가 6개월 전에 14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네네. 가족 간에 3억 이상 가격을 낮춰서 거래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법인의 배당 소득을 아파트 사는 데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 한 법인 회사의 주주이자 이 법인 대표의 딸이 서울 성파구의 아파트 1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네. 이때 낸 돈의 일부가 주주로 있는 법인 회사의 배당 소득 한 7억 5천만 원 정도가 네.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절반 정도에 되는 금액을 어떤 배당 소득으로 낸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0.03%밖에 되지 않았대요. 지분율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배당금이 이렇게 많지? 그렇죠. 해서 보니까 배당금이 너무 커서 편법 증여로 걸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네. 장애인 단체 대표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을 주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장애인한테 가야 되는 그 청약을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뒷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그렇습니다. 제일 싫어해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사람 제일 싫어해. 제일 혐오해. 네. 네, 청취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참 장애인 단체 대표라고 네. 하면 장애인들의 복지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걸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에게 좀 이분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면서 접근해서 네. 이들의 명의를 빌린 뒤에 브로커를 통해서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을 알선한 건데요. 이 밖에도 법인 대출 등으로 집을 산 사례도 있었고 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 등도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요. 상설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 머리도 좋아요. 별별 걸 다 생각을 했는데 다 예. 이런 나쁜 짓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이 조사 결과의 2차전인데요. 정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부동산이에요? 네, 이번에는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시장 범죄 행위인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형사 입건된 사례가 또 30건 정도 된다고 네네. 합니다.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담합 어떤 예. 식으로 한 거예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땡땡 아파트 33평은 절대 얼마 이하로 내놓지 팔면 안 마세요. 된다. 네, 이런 게시글을 올린 거죠. 그거 약간 좀 부녀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거 그렇죠. 한다고? 입주자 대표 네. 회의에서도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니까. 해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어디랑 거래하지 마라 맞아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상 집값 담합을 유도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혐의로 이 게시자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또 온라인에서 담합 모임을 만들어서 특정 단체 어떤 소속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배척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적발됐습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가 아니면 같이 거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또 거래 배척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온라인 광고를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 같은 불법 행위가 또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또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만 좀 바이러스 제발 뭔데요 또? 네, 이름도 생소한 한타 바이러스인데요. 한타 바이러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네. 겁니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그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병원체가 바로 한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병사가 제초 작업 후에 고열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뉴스 들었어요. 네. 육사단 소속의 모 일병인데요.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 이틀 사이에 부대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일주일 뒤에
체온 40도의 고열 증세를 보였는데 고열 증세니까 당연히 코로나19가 의심이 그렇죠. 됐겠죠. 예, 국군 포천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19는 음성이 나왔고 한타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증세가 악화돼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요. 육군 관계자는 아이고. 사망한 병사가 한타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폐혈증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아유, 설명했습니다. 그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타 바이러스 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얘기하니까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예, 한타 바이러스는 쥐 같은 설치류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네네. 풀밭 등의 야외에서 활동하는 군인이나 농부들이 주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호흡기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고 네. 주로 배설물과 혈액으로 숙주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난 부위에 네네. 이런 배설물이 묻거나 아. 혈액이 묻으면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풀밭 같은 경우에 다니다 보면은 발목 풀에 같은데 맞아요. 쓸릴 수도 긁히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장화를 신거나 긴 바지, 긴 네네. 상의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뒤에 배설물이 보인다.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감염되면 치사율이 최대 15%라고 하고 꽤 높네요. 네, 고열과 출혈, 신장 손상까지 생기고 야외 활동 후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을 찾는 게 상책입니다. 아. 네, 참고로 한타 바이러스, 네네. 한타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이 그렇죠. 유래된 예, 것 약간 같죠? 그런 것 같은데 한자 같은데요. 뭔가 예. 이름이? 맞습니다. 아. 예, 이름이 최초로 질병이 발병한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그래요?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 그 그래서- 에볼라가 에볼라 강에서 나와갖고 에볼라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나와서 한타 바이러스다 그렇게 됐군요. 예, 네, 모쪼록 뭐 여름이지만 긴 바지 또 장화 이런 거 신고 뭐 숲이나 풀밭을 가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박철민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손정혜 변호사를 연결해서 의사 총파업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의 수교 정상화 합의가 있었죠. 이게 중동 국가들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요. 4부에서는 명지대 박현도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